지금 북한 보위부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의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35평 펜트하우스와 전용 병원을 누리던 VIP 가족 4명이 84시간 만에 감쪽같이 증발했는데요. 김정은에게 모든 지원을 받던 이들이 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목숨까지 맞바꾸게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북한의 빈틈없는 감시망을 뚫고 북한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아찔한 84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은경입니다. 평양 최초로 최연소 책임연구원이 저라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16살의 말이죠. 평양 제1연구소의 가짜 목소리 시스템 메아리 개발팀에서 16세의 최연소 책임연구원으로 발탁된 저는 일찍이 김정은 동지의 눈에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음성 변조 알고리즘이 5개국 언어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본 순간 김정은 동지는 특별 지원을 지시했어요. 연구 장비부터 개인 숙소까지 다른 연구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쏟아졌습니다. 리은경 동무의 두뇌는 우리의 국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즉시 제공하라. 김정은의 이 말 한마디로 저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버지 리명철은 위성 영상 해석센터에서 중요 직책을 맡게 되었고, 어머니 리선화는 지도부 전용 병원 마취과 의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동생 철민이는 14살임에도 군사용 드론 테스트 파일럿으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평양의 엘리트 중에서도 최상위층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호화스러운 나날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왔습니다. 가짜 목소리 시스템 메아리의 최종 테스트 날이었죠. 1번 연구관 앞에 검은색 차량이 5대 늘어선 순간부터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조명 아래 놓인 마이크 너머로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내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철민이 검은 장갑을 끼고 드론 조종기 앞에 앉아 있었죠. 김정은 동지가 정확히 3초간 기침으로 목을 가다듬는 소리에 나는 등줄기에서 한기가 스미는 것을 느꼈어요.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고 곧이어 태블릿을 통해 11가지 다른 음색으로 똑같은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의자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 철민이 조종하는 군사용 드론이 정확히 예정된 위치에서 호버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내 신호에 맞춰 아버지 리명철이 위성 영상 패널을 전환했어요. 동지께서 보시는 이 음성 파형은 0.007초 지연으로 실시간 변조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도 11개 언어로 완벽하게 복제하며 감정 상태까지 그대로 구현합니다. 김정은 동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다 갑자기 손을 들어 시연을 중단시켰어요. 내 목소리로 내 말을 해봐라. 예상치 못한 명령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이 긴장된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침착하게 시스템을 조정했죠. 김정은 동지의 연설 중 일부를 내 목소리로 완벽하게 변환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3분 23초의 침묵이 지나고 김정은 동지가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리은경, 내 나이가 몇이더라? 18입니다. 동지께서는 작년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로 메아리 부소장이다. 최연소 부소장이 되겠군. 그날 저녁 35평 펜트하우스 열쇠와 전용 병원 이용권, 수입, 장비 패키지, 경호 배정서가 담긴 검은색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리선화는 마취과장 승진 통지서를 받았고 철민은 특별교육 대상자로 지정됐어요. 아버지는 위성영상 해석센터 부센터장으로 승진했죠.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평양의 VIP가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넓은 공간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문에서는 평양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가득 찬 냉장고와 수입 와인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정은 동지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비공개 만찬에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었죠. 부소장, 18개월 안에 지연 0.1초만 줄여라. 필요한 건 전부 주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선전 포스터에 등장할 만큼 모범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날 밤 새 아파트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특혜가 달콤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빚진 감각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황금 세 장에 문패가 달린 것 같은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황금 세 장이 어떤 진실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요. 철민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누나, 정말 좋아? 갑자기 많은 게 주어졌잖아. 나는 미소 지었지만 내 심장은 묘한 무게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평양의 불빛이 반짝였고 나는 처음으로 이 빛나는 도시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취임 3주차. 나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연구실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푸른색으로 내 얼굴을 비추는 동안 복도에서는 경비원의 구두 소리가 정확히 15분 간격으로 들려왔어요. 김정은 동지의 0.1초 지연 단축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혈안이었죠. 그때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파일 경로를 발견했어요. 내 심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밀 보위성 특관 음성 자료. 이상한 파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소 분류 체계와 달랐어요.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천 개의 음성 파일과 신원 코드였습니다. 각 파일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무작위로 하나를 클릭했어요. 여 43 중 2019-5. 여성, 43세, 중국어 사용자. 2019년 5월 기록. 그 아래 있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신병 확보 후 77일차. 협조적. 발음 선명. 보존가치 가급. 갑자기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 50일 2020-11. 남성, 51세. 한국어 사용자. 2020년 11월 기록. 신병 확보 후 13일차. 비협조적. 2차 처리 후 발음 개선. 보존가치 나급.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클릭했죠. 여 28영 2018-3. 여성, 28세, 영어 사용자. 2018년 3월 기록. 신병 확보 후 205일차. 최종 녹음. 발음 불량. 보존가치 다급. 마지막 문장 아래에는 작은 빨간색 표시가 있었어요. 처리 완료. 연구 침묵. 눈앞이 흐려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휴지통을 향해 몸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개발한 메아리 시스템의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출처에서 왔다니. 이 파일의 정체는 정치범, 납북자, 간첩 혐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 목소리는 사무실의 정적을 찢었어요. 하지만 부정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내 눈앞에 쌓였습니다. 파일 구조를 따라 올라가자 보위성 특관이라는 코드가 14-16호 관리소 특별지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 합성 시스템이 수용소에서 고문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학습되었던 겁니다. 나는 파일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김일성 광장의 불빛이 보였고 우리 아파트 단지의 특권층 생활이 한눈에 들어왔죠.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누리는 35평 펜트하우스, 전용 병원권, 수입 장비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컴퓨터로 돌아와 증거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을 파고들면서 더 많은 수용소 식별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용소 코드가 일치하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알고리즘은 이 불행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복제하도록 설계되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어요. 나는 키보드를 꽉 쥐고 화면을 노려보았죠.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문장을 훔친 게 아니라 사람을 훔쳤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갑자기 내가 받은 모든 특혜, 김정은 동지의 칭찬, VIP 대우가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기술적 성취는 사실 윤리적 몰락이었던 겁니다. 연구실을 나와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속 출세의 길을 걸어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어요. 경비원이 경례를 했고 운전기사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특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황금 세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견 이틀 후 나는 아버지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3층 위성 영상 해석센터는 적막했어요. 보안 카메라 5대가 6초 간격으로 회전하며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아버지의 문을 두드렸어요. 내 심장 소리가 온 건물을 울릴 것 같았습니다. 젖은 손바닥으로 문고리를 잡았을 때 차가운 금속 감촉이 온몸을 긴장시켰어요. 아버지, 저예요. 문이 열리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푸른 모니터 빛에 창백했어요. 책상 위에는 3잔의 커피 자국이 겹쳐 있었고 12장의 위성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경아, 이렇게 일찍 왜 왔니?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메아리 시스템의 진실을 발견한 후 이틀 동안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아버지, 제가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보여줄 게 있다. 모니터에는 구름을 뚫는 레이더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일반 위성 사진과 달리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14-16호 구역의 확장 계획이야. 지난 3개월간 진행된 공사를 분석했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용 인원을 2배로 늘리는 공사였어. 건물 확장이 아니라 수용 밀도를 높이는 시설들이야. 아버지는 서랍에서 도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직인이었어요. 이걸 매주 찍어. 위성 영상 해석 결과에 지형 변화 승인하는 도장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 좌표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봤어. 아버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창에는 그동안 그가 승인한 좌표 목록과 날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날 밤 체포된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도장 하나에 밤이 뒤집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오늘부턴 안 찍는다. 나는 입을 열어 메아리 시스템에 대해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더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는 내부망 터미널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걸 봤어. 화면에는 1급 관리 대상자 목록 2차 평가 종료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어요. 날짜는 3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명철, 리선화, 리은경, 리철민. 대외 공작 실패 책임자 목록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작년 지도부 연설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해. 숨이 막혔습니다. 내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숙청 리스트라니.
우리는 국가의 선전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희생양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D-Day 3.1일 시간이 있어.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시스템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짜 목소리 시스템의 진실과 아버지가 발견한 좌표의 무게가 결합되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은경아.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메아리 시스템의 진실을 발견했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젯밤 알려줬다. 병원에서 그녀는 연구 침묵 지시를 거부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공포에 직면했던 거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어둠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뭘 해야 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도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선택할 시간이다. 우린 지금까지 침묵으로 살았지만 이젠 행동해야 해. 그날 아침 해가 평양의 지붕 위로 떠오를 때 우리 가족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특권층 생활에서 탈출자로, 체제의 도구에서 저항자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숙청 리스트 발견 후 7시간, 우리 집 거실은 이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국영방송을 크게 틀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 소리를 의도적으로 요란하게 내고 있었죠. 그 소음 속에서 철민은 방음 이어폰을 끼고 테이블 아래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평범한 하루처럼 행동하며 감시자들에게 보이는 연극을 이어갔어요. 오늘 센터장님 축하 인사가 왔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아리 시스템 개량 계획을 승인해 주셨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TV 볼륨을 2칸 더 높였어요. 그리고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5개 방향으로 도청기 설치 추정. 정원 동쪽에서 말하라. 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는 집에서 나와 정원 동쪽 벤치로 향했습니다. 수양버들 7그루가 우리를 둘러싼 이곳은 바람 소리가 대화를 덮어주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마침내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D-Day 3일이야.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84시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해. 철민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가 그린 도면에는 3개의 탈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국경을 3번 건너야 해요. 평양의 백두산, 중국의 후어하우터, 그리고 몽골 국경까지. 어머니는 진통제 봉투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통행증 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의료 위장은 내가 맡을게. 14번 검문소의 소대장이 내 환자였어. 그의 지문과 아이디 코드를 확보했어.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킬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우리 모두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처럼 말이죠. 은경, 너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메아리 시스템으로 가짜 무전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국경수비대 교신을 실시간으로 복제할 수 있죠. 철민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드론 3대로 전자전을 준비했어요. 신호 교란기를 탑재했고 미리 프로그래밍해뒀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를 하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김정은 동지 생일 축하연 참석 계획을 얘기했고 아버지는 다음 주 위성사진 해석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도청자들을 속였죠.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내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검문소 교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녹음된 모든 국경 교신을 추출해 패턴을 찾았어요. 총 32가지 유형의 검문 문안이 있었고 나는 이들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철민이 조용히 내 방을 노크했어요. 문을 열자 그의 손에는 작은 통신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로 검문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만든 가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야. 그날 밤 우리 넷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준비를 하며 D-Day 2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위성 감시 공백을 설계했고 어머니는 의료 위장 서류를 완성했어요. 철민은 드론 비행 경로를 프로그래밍했고 나는 가짜 무전 템플릿을 완성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철민이 만든 작은 화이트 노이즈 발생기가 우리의 대화를 보호했어요. 말은 그들이 쓰고 타이밍은 우리가 정한다. 내가 가짜 무전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검문소에서 물어볼 32가지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질문을 예측하고 정확한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전송할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지금 멈추면 우리 모두 끝이야. 자유를 향한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기술과 완벽한 연기력, 그리고 84시간의 시계에 달려 있었어요. D-Day 2일,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D-Day 2일 새벽 5시, 우리 집 지하실에서는 형광등 3개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퍼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펼친 도면 위로 4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동안 어디선가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철민이 설치한 전자파 차단막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새벽빛이 우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정확히 72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계획부터 설명하지. 아버지는 위성통제센터 시스템 도면을 꺼냈어요. 복잡한 회로도와 타이밍 차트가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안테나 보정과 시스템 재부팅을 동시에 진행하면 정확히 11분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 그가 말했어요. 추적 화면이 완전히 정지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첫 번째 경계선을 넘을 수 있어. 어머니는 의료 가방을 열고 위조된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국경지대 마취 수술팀 파견 명령서야. 검문소 통과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될 거야.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시연했어요. 이건 국경수비대 무전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응답하는 시스템이에요. 5초 내에 상대의 질문을 분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그들의 목소리로 전송할 수 있죠. 철민이 작은 드론 3대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전자전 드론이에요. 각각 다른 주파수를 교란할 수 있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비행해요.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할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분 단위 체크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펼쳤어요. 총 84시간이 분 단위로 쪼개진 계획표였습니다. 첫 24시간 평양 탈출. 내가 11분 감시 공백을 만들고 은경이는 첫 번째 검문소를 가짜 무전으로 통과한다. 다음 30시간 중국 내륙 이동. 선화가 의료팀으로 위장해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고 철민의 드론이 추적을 방해한다. 마지막 30시간 몽골 국경 돌파. 열상 카메라 7분 보정 시간을 이용해 최종 국경을 넘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백업 계획까지 2가지씩 준비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었죠. 만약 내가 붙잡히면? 철민이 물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철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무도 붙잡히지 않아. 하나가 위험해지면 모두 위험해진다. 우린 함께 간다.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취과에서 18년간 본 것들, 이젠 도망쳐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영구 침묵을 강요할 수 없어. 공포가 우리 모두를 감쌌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우린 침묵으로 살았고 이제 기술로 도망친다. 내가 말했습니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우리 4사람은 손을 모았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각자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계산되었고 모든 움직임이 측정되었죠. 첫 단계 분리 이동. 아버지가 말했어요.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경로로 첫 집결지에 도착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야. 두 번째 단계 동시 교란. 철민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공백, 내 드론, 누나의 가짜 무전이 동시에 작동해야 해요. 셋째 단계 의료 위장.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수술팀으로 위장해 국경 너머로 장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 열상 돌파. 내가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7분의 틈새를 이용해 몽골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지상에서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 네 사람의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84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마침내 D-Day 11이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현재 새벽 3시 27분. 나는 장백산 기슭의 숲속길에 서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 속에서 심장이 귓가를 울렸어요. 어깨에 걸친 가방 속에는 음성 변조 장치와 위조 서류 5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참으며 걸었어요. 왼쪽 귓속의 초소형 통신기에서는 아버지의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3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시스템 재부팅 시작한다. 이 순간 평양 위성통제센터에서는 아버지가 일상적인 시스템 점검을 가장해 재부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 손목 시계는 정확히 11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움직임은 위성에 포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 시작한다. 내가 속삭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국경을 향해 움직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철조망과 검문소가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그들 뒤로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면은 11분 멈추고 문은 가짜 목소리로 열린다. 우린 그 사이로 간다. 내 입술이 저절로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검문소에 다가가자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내 장치가 자동으로 주파수를 감지하고 교신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내 장치는 이미 답변을 준비했죠. 특별 파견 의료팀 통과 승인 요청합니다. 경비병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어요. 5초의 정적 후 내 장치에서 상부 지휘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인 코드 확인. 즉시 통과시켜라.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합성 음성으로 열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첫 집결지는 장백 외곽의 폐창고였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철민은? 내가 물었습니다. 별도 경로로 이동 중이야. 후어하우터에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는 의료팀으로 위장해 기차를 탔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향하는 36시간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매 역에서 검문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의료 서류와 내 가짜 무전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후어하우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D-Day 아침이었습니다. 역 앞 노점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철민은?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됐다. 하지만 통신은 연결되어 있어. 그때였습니다. 역 스피커에서 갑자기 비상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특별 검문이 시작됩니다. 모든 승객은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검문이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쪽이야. 아버지가 작은 골목으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에르렌호트로 가는 화물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내 귓속 통신기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위망이 형성됐어요. 드론 전자전 시작합니다. 우리가 화물차에 올라타는 순간 역 주변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어요. 철민의 드론들이 교란 신호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화물차는 서둘러 출발했고 우리는 에르렌호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체력은 고갈되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36시간 넘게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에르렌호트 국경 검문소가 보였을 때 철민이 마침내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왼쪽 팔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드론 3대 중 하나만 남았어요. 두 번째 검문소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가짜 무전을 준비했어요.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몽골 국경까지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조함, 집중력, 피로가 뒤섞인 순간이었어요. 내 손가락은 장치 위에서 춤을 췄고 어머니는 의료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위성 감시 공백 시간을 확인했고 철민은 남은 한 대의 드론을 준비했어요. 이 순간 우리 4사람의 운명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짜 목소리가 문을 열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디데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42분, 에르렌호트 국경에서 8km 떨어진 곳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모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늑대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는 가운데 영하 5도의 사막 찬 공기가 뺨을 따갑게 때렸어요. 탈출 73시간째, 나는 극도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물 한 모금 남지 않은 물통이 가방 안에서 덜그럭거렸죠. 철민의 왼팔 상처는 응급처치 후에도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48시간의 불면으로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쌍안경으로 국경을 살피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어요. 사시 정각, 열상 카메라 자동 보정이 시작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정확히 7분간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국경은 중국과 몽골 사이 사막지대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열상 카메라가 24시간 국경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유일한 희망은 새벽 4시에 시작되는 7분간의 시스템 자동 보정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몇 분?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시 55분. 내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3m 높이의 철조망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너머는 몽골 영토였고 100m 간격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가 날렸습니다. 이건 행운이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모래 폭풍이 열상 감지를 더 어렵게 만들 거야.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모래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생각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 남았다. 아버지가 외쳤어요. 모두 준비됐나? 우리는 각자 가방에서 철조망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드론은 철민이 조종하여 근처 감시탑의 전자 시스템을 교란하기로 했어요. 노출 공포가 정점에 달한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양의 펜트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침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안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특권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쳤어요. 1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 4사람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지난 평생을 북한의 특권층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 사막의 추위 속에서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전했어요. 30초. 아버지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모래바람이 귀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갑자기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일까?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이 순간. 지금이다. 아버지가 외쳤어요. 4시 정각.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철민의 드론이 이륙했고 우리는 3m 철조망 앞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철민이 빠르게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었어요. 열상 카메라의 자동 보정이 시작된 이 7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3분 남았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절단된 철조망 사이로 우리는 한 명씩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다음은 철민, 그리고 내 차례였어요. 철조망 가시가 내 재킷을 찢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철조망을 통과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열상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지점까지 달려야 했습니다. 약 20걸음 거리였어요. 앞으로 20걸음, 뒤는 없다.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전부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 달렸어요. 모래바람이 만든 열상 사각지대를 향해,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내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고 폐는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15걸음, 16걸음, 17걸음. 갑자기 멀리서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7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8걸음, 19걸음, 20걸음. 우리는 마침내 안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영토에 발을 딛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탈진, 안도감, 공포,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새벽 4시 7분. 우리 가족은 84시간의 탈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사막의 7분은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몽골 땅을 밟은 지 7시간 후 울란바토르 외곽의 초소에서 주몽골 한국 대사관 차량 세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영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72시간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우리의 냄새와 흙투성이 옷이 고급 차량의 가죽 시트와 대비되는 순간 나는 이상한 현실감 없음을 느꼈습니다. 철민의 붕대감은 팔과 어머니의 부은 발목, 아버지의 긁힌 얼굴이 대사관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어요. 리은경 씨와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 몸은 마침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3일간의 극도의 긴장 후 찾아온 이완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손을 꼭 잡은 철민의 손도 마찬가지로 떨고 있었죠.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부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탈출했지만 메아리 시스템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우리는 별도의 방에서 심층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내가 메아리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 출처와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자 정보 담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위성 감시 시스템과 수용소 확장 계획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의료시설에서의 연구 침묵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철민은 드론 시스템과 민간인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72시간 후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신원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메아리 시스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 원본 데이터의 출처가 된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첫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블라인드 처리된 방송 화면 속에서 내 목소리만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권층의 삶을 뒤로하고 자유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데이터 윤리 5원칙을 선언하려 합니다. 첫째는 원본의 존엄입니다. 모든 음성, 모든 데이터의 원천은 인간이며 그 존엄성은 어떤 기술적 목적보다 우선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원칙들을 설명했습니다. 투명성, 동의, 익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원에 대한 원칙이었죠.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해자 익명화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남아있는 정치범과 납북자들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임시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35평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아파트였지만 여기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철민은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나는 데이터 윤리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양의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빛은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손에는 새로 받은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리은경이 아닌 새로운 이름이었죠.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메아리 시스템의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익숙해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린 해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져온 기술, 이번엔 기술이 사람을 지킬 거예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빛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84시간의 목숨을 건 탈출로 특권 대신 윤리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죠. 철민이 노트북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코드가 보였습니다. 누나, 이건 메아리 시스템의 반대 버전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훔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황금 세장을 벗어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까지 건 이 가족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늘 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